이어서 영국까지 살펴보았고요. 미국의 아동복지 발달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아동복지 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노동을 중시하는 청교도적인 가치관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아동의 경우는 노동을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탁가정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아동복지는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설보호 제도가 그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1727년 뉴올리언스의 우슬린 수도원에 인디언에게 부모를 잃은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이 최초로 설립이 되었고 1740년도에 최초의 영구적인 보호시설인 베데스타 고아원을 조지아주에 설립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빈곤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어 시설보다 가정이 적절하다는 취지하에 위탁가정운동이 전개됩니다. 1853년에 브레이스 목사가 설립한 뉴욕 아동구호협회라는 최초로 위탁 가정 서비스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스 목사는 뉴욕에서 집 없는 거리를 방황하는 아동을 사회적으로 위험한 계층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위탁 가정 운동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스 목사는 이들 아동을 서부의 기독교 농가에서 위탁 양육하게 함으로써 도시의 범죄 문제와 서부 지역의 노동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아동 자신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1853년에서 1929년까지 무려 15만 명이 넘는 아동이 고아 열차를 타고 뉴욕에서 서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99페이지에 사진 설명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고아 열차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부 지역에서 옮겨가기 위해 고아 열차를 탄 아이들의 사진들이 이제 흑백으로 나와 있는 사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위탁가정 운동은 위탁아동의 특성이나 욕구보다는 위탁가정의 필요와 서부 지역에 대한 무료 노동력 제공이라는 목적이 우선되었고 실제로 위탁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시설로 여러 가지 비판, 그런 사건, 사고들에 대한 사실로 인해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가 종전의 시설 수용보호 방식에서 위탁가정 보호 방식으로서의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아동복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95년에 아동노동법이 제정이 되고 14세 이하 아동의 노동 및 야간 작업 금지와 노동시간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이 시대에 하게 됩니다. 두 번째 1차 백악관 회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동 문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은 1909년 1차 백악관 회의였다고 해요.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이제 1919년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를 할 때쯤에 백악관은 이런 아동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역시 선진국은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움직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백악관 회의는 대규모의 아동 수용시설에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애정 결핍으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가 되고 소집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회의는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요보 아동 문제와 관련된 200명의 전문가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회의 결과를 근거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동 발달에서 부모 역할과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불가피하게 가정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엄선된 위탁 가정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시설을 이용할 경우는 소속사, 그러니까 그런 소속사 형태가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요보 대상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여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점차 가족이나 이웃,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구제가 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제1차 백악관 회의를 계기로 1912년 아동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국이 설립되어서 전반적인 아동 문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아동국의 설립은 바로 아동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복지를 위한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30년에 3차 백악관 회의에서는 19개의 조로 구성된 아동 헌장을 채택하여서 발표하게 됩니다. 사회보장법의 제정 파트를 살펴보면은요, 미국은 아동복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법이 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연방법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기본법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사회보장법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935년 사회보장법의 제정은 아동복지 사업에서 국가 개입의 기틀을 형성한 계기가 되고요. 사회보장법은 요보 아동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보 아동 부조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가정이 있는 요보 아동이 자신의 가정이나 친척집에 머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주 정부의 보조금 제도뿐만 아니라 가정이 없는 요보 아동에게 지급되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명시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근로 불가능한 빈민과 근로 가능 빈민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영국 빈민법의 주요 이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한 아동과 청소년은 지원받을 자격이 없으며 스스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고,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적인 미국 복지 정책의 중요한 근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양한 아동복지법의 제정 및 시행 파트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의 법령이 제정하는 것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1964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과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이 실시가 됩니다. 푸드 스탬프, 그래서 먹을 거를 타가면서 도장받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뉴스에 그 코로나 시대에 그 이제 기본 생필품을 특정 구에,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영등포구 같은 마포 구 이런 데서 그 서울시 주민이면 아니면 그 구의 주민이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원하는 식품이나 채소나 과일, 또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뭐 5종류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아니면 골라서 가져갈 수 있는 무료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 20세기에 1964년에 푸드 스탬프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시행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의 사례들을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흉내내보는 그런 시스템들을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74년 아동학대 예방 조치법이 제정이 되고요. 이 법은 매년 5년마다 국회에서 재승인의 과정을 거쳐 내용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관련법과 연계되어 2003년 아동가족안전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975년에는 장애 아동의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위한 장애 아동 교육법이 제정이 되고, 1980년 제정된 입양 지원 및 아동복지법에서는 위기에 처한 가족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와 특별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입양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저소득층 가족의 재정 지원을 위한 가족지원법이, 1993년에는 안전하고 안전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 유지 및 지원 서비스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1997년에는 입양 및 안전가족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동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고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의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1999년에 제정된 위탁 양육 독립법은 위탁 가정으로부터 청소년의 독립을 지원하고 의료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S라는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아동 복지 정책은 3S 모델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이 모델은 부모 역할을 위한 지지적인 서비스, 부모 역할에 대한 보조적 서비스, 부모 역할에 대한 대리적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도에 이제 복지 예산의 삭감 등으로 복지 서비스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1996년 이후에 직업을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생산적 복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개별 가족 구성원보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고요. 2003년에는 아동 및 가족 안전법이 제정이 되어 가족 지지와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등 아동학대와 방임 예방, 치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게 됩니다. 2011년도에는 어린이 및 가족 서비스 개선 및 혁신법을 제정하고 2016년까지 아동 및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일본의 아동복지 발달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일본에 대한 되게 적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유니클로가 철수하고 있고 또 불매운동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좀 문화에 배울 점들, 그러니까 물론 일본이 우리나라 해안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 일본을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그런 섬세함,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스미마생,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 그래서 독일이 얼마만큼 선진국이고 또 일본은 그 역사적인 흐름에 반성하지 않는 이러한 발전하지 못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또 배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의 그런 것들을 조금 섬세함, 여러 나라 것을 모방해서 자기 것처럼 만드는 그런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좀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좋아하는 부분이 좀 별도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이제 해외를 자주 나가게 되는 시대적인 흐름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일본 그 서점 가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일본의 그런 그림책을 나중에 쓰고자 해서 일본의 그런 헌팅하는 것들을 좀 자주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국, 미국, 일본을 살펴보는 건 선진국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아이들의 복지와 인권,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시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본의 아동 발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일본의 복지는 친족 간의 상호 부조나 친족이 없는 경우 지역 내에서 상부상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불교가 전래된 6세기 초부터 불교의 자비사상에 힘입어 불교 신자, 왕족, 귀족을 중심으로 한 자선사업이 빈민이나 고아를 구제하는 공적인 제도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건사회가 막을 내리고 근대사회가 시작되는 명치시대에 접어들면서 빈민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이에 따른 복지법의 제정과 시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훌규 규칙과 감화법이라는 훌규 규칙 발음도 어렵네요. 그래서 훌규 규칙과 감화법의 제정에 대한 파트로 국가 주도의 계획적인 조직적 아동복지는 명치시대의 정부가 기아 양육급여방이라는 것과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빈곤가정의 어머니에게 쌀을 지급하는 급여방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한 거고 이제 뭐 급여 예전에는 돈이 아니라 쌀 이런 걸로 이제 지급했던 부분이라서 급여방이라는 우리나라 명칭으로 직역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후에 전국적 규모의 구제작 같은 것들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공적 구빈법, 훌규 규칙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법으로 그 내용은 근친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 부조를 원칙으로 하되 이것이 어려운 폐질자, 노약자, 중병자와 13세 미만의 고아는 국가가 구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규 규칙은 빈민 구제의 책임을 근친에게 돌렸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치시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법률은 1900년의 감화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법과 소년법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시설 보호를 법적으로 명시한 일본 최초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 최초의 빈민구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개정 빈민법을 참고해서 만든 이 법률은 당시의 경제 상황에서는 시행하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요. 명치시대 후기에는 산업발전과 더불어 선교사의 가세로 활발한 아동복지 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아동복지에 대한 접근도 종전의 민간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9세기 그러니까 1872년에 학제가 공포되고 1886년에 정부 차원에서 대용 간이 소학교제를 인준함으로써 전국의 빈곤 아동을 위한 학교가 보급됩니다. 그래서 명치시대의 대표적인 타가시설로 1900년도에 도쿄의 후타바 보육원이 그리고 1900년도에 오사카의 아이센 보육원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구호법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구호하고 소년보호법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사회사업 법규가 공포가 되었는데요. 홀규 규칙이 폐지되고 구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가마법이 폐지가 되고 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29년에 제정 공포된 구호법은 일본 구빈법 사상 처음으로 빈곤자의 보호를 공공의 의무로 규정하게 됩니다. 구호법에서는 구호 기간, 구호 내용, 구호 방법, 구호비 부담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구호 대상을 빈곤자와 생활불능자 한정하게 집행하게 됩니다. 1933년 제정된 소년보호법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불량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자를 소년보호원에 입소시킴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14세 미만의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학대 방지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1937년에는 모자보호법이 그리고 1938년에는 사회사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헌장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혼란한 상황에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1946년에 기존의 구호법, 모자보건법 등을 통합한 구생활보호법이 제정이 됩니다. 전후 일본에서는 수많은 기화와 고아들이 발생을 했고요. 정부에서는 이들의 구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당시 경제적 여력에 한계가 있어서 민간 차원에서 구호 사업을 주도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보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 1947년 아동복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또한 1947년에는 학교교육법이 제정이 되고 특수학급이 설치됨에 따라서 특수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1949년에는 신체장애복지법, 그다음에 1950년에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일본의 기본복지법의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1947년에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후견인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의 후견인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이후에도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풀이되어서 1951년 아동헌장을 제정하고 공포하게 됩니다. 아동헌장은 아동복지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전문 및 세계 원칙과 12개 조항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의 제정이 되면서 보육소에 비로소 법적인 기관으로서 인가를 받게 되고 1949년부터 보육소의 운영비에 대한 정부 보조가 시행이 되었고 보육사업은 오늘날 일본 아동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949년부터 국가가 이런 보육사업이라는 것들을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아동복지법들이 어떻게 제정이 되었고 그
그 시행된 흐름들을 살펴보면 1950년대 중반 일본이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민간 차원에서의 아동 보육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요. 1963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학童보육 예산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아동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1964년에는 특별 아동 부양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이, 그리고 1965년에는 모자보건법과 정신박약아동복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1971년에는 아동수당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후 출산율 저하로 1985년 아동수당법이 대폭 개정이 되어 지급 대상이 종전의 셋째 자녀부터 둘째 자녀로부터 1991년 개정에서는 첫째 자녀로부터 2000년대부터는 그 대상이 취약점 모든 아동에게로 확대됩니다. 또한 1997년에는 50년 만에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2000년에는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현재 일본의 아동복지제도는 요보 아동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소자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1994년 정부 차원에서 육아지원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엔젤 플랜을 실시하게 되면서 1999년 뉴 엔젤 플랜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자화와 고령화가 계속되자 지역사회 내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소자화 대책 플러스 원, 2003년 차세대 육선 지원 대책 추진법, 2004년 자녀 양육 응원 플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2007년에는 모든 아이들과 모든 가정을 소중히 한다는 아이들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 중점 전략을 내놓게 됩니다. 일과 결혼, 출산, 양육의 선택 구조를 해소시킴으로써 일과 생활의 조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반이 되는 포괄적인 차세대 육성 지원의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2009년 아동복지법과 차세대 육성지원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아동 양육 지원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가정적 환경과 일 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육선 지원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여서 몇 가지 특별법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구성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고 유교 문화적 전통으로 한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또 공적 친권 개입에 관한 태도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사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발달 과정은 이 시기별로 특성과 중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변천 과정은 1950년대까지 사회 구조 단계, 그다음에 1960에서 70년대 선별주의적 단계, 80년대 이후 보편주의적 지향 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전통사회 근대 현대 시대로 구분하고 해방 이후의 시계로 사회 구호적 차원의 복지사업, 그다음에 요보 대상의 복지사업, 전체 아동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처럼 단계 구분이나 이에 따른 명칭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과 81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아동복지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하게 되고, 전통사회와 근대사회 아동복지에 대해 살펴보고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사회 구호적 복지 단계, 선별주의적 복지 단계, 보편주의적 복지 단계, 권리지향적 복지 단계, 포용국가적 복지 단계로 구분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